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재 편의점 1일 알바를 맡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장윤성 기자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취재를 꼭 가겠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오늘 하루 긴급하게 알바 투입을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 외교안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쭉 하세요. 쭉, 예. 쭉 하시라고. 절대 안 되죠. 예. 책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판문점 프로젝트라는 맞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책도 아주 예쁘게 나왔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책의 내용일 텐데 네, 쓰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책을 준비를 한 건 한 2년 횟수로 2년 됐는데 네. 이게 불법 내란이 터지니까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걸렸고요. 예. 코피 여러 번 되셨습니다. 실제로 예. 예. 사실은 그 작년 연말에 1.23 내란 이후에 의원님들이 네. 책을 많이 내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주제는 내란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네. 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내신 책의 주제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네. 청와대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남북 그렇죠. 대화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것으로 이제부터 비롯된 어떤 한반도의 미래 구상까지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저는 2018년이라고 예. 보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1년에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정말 예. 한반도의 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을 하기가 힘들었던 게 예. 정상회담이었고 그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3차례나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마치 곧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만 같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다시는 반복되는 룰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예. 세 번째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 상황이 고착화될 것 같아서 예.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다. 아하. 이제는 예. 특히 올해가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예. 4월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활로를 찾기가 정말 좋은 때다라는 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반도의 평화야말로 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시기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 내용 중에 지금 제일 핫하게 언론에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네. 2018년 12월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당시 이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한 해 동안만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네. 있었고요. 2018년 9월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평양을 방문을 네. 했었죠. 딱 그 시점입니다. 지금 네, 2018년 12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서 막 평양 시민들의 환호성도 받고 맞습니다. 공연도 참석하시고 했던 그 바로 뒤에 2018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네. 답방하려고 했었다.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이번 책을 통해 처음 알려진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예. 직전에 10월 1일 날 저희가 북측의 국방상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을 예. 부르려고 했어요. 국군의 예. 날 때. 예. 그 부분도 평양 정상회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서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와라. 예. 너 내려와. 예.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야 국군의 날보다는 우리가 네. 국방 관련한 회담이 더 중요하니까 회담을 하자 그러다가 살짝 빼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김정은 답방을 계속 두들겼죠. 예. 왜냐하면 김정은 답방이 그냥 서울에 한번 서울 구경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한반도의 그 사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두들기니까 그쪽에 답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답이 왔어요. 어허. 만나서 협의하자. 그래서 협의해서 예. 처음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쭉 진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제안하고 북측에서 받기를 우리 1박 2일만 하자라고 해서 12월 중순경으로 1박 2일 일정을 잡았죠. 예. 그래서 내일 발표하자 우리가 네. 남북이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예. 북측에서
야 못 가게 됐어라고 아, 무산 통보가 왔죠. 그게 뭐 그럼 한 10월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2월 직전이었습니다. 아, 11월 말 12월 초 그 어간에 있었던 예. 일입니다. 야,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됐더라면 상상을 해보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고 그쵸.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네. 그리고 이듬해 2월에는 하노이에서 북미가 만나게 되어 맞습니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의 무드가 본물 터지듯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노이에서도 지금 정말 우리 이제 한반도 역사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맞아요. 하노이 노딜이요. 예. 하노이에서도 노딜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가장 아쉽게 예.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 썼던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데 예.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할까 북미 정상회담을 할까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양손에 들고 예. 야, 왼손으로 가야 돼 오른손으로 가야 돼 예. 이 고민을 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선택한 거죠. 아하. 그런데 예. 저의 아쉬움은 예. 그 순서가 잘못된 거다. 네. 서울 답방을 와서 음. 그런 다음에 말씀처럼 예. 하노이에서 만났더라면 훨씬 더 성과가 있었다. 절대 노딜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유는 예. 남북 관계가 잘 풀렸을 때만이 미국에 대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집니다. 아, 북한 입장에서요. 맞습니다.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예. 미국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미국도 궁한 게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야 북한 뭐라 해? 그렇죠. 예. 그렇죠. 북한 생각은 뭐야? 예. 비핵화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순서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아.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죠. 사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2월에 이듬해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김정은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 그 2월의 이벤트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런 점을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뭐 예. 트럼프 속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했지만 추론해 보면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보면 네. 미측의 입장도 아주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 야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예. 밀리면 안 돼. 예.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갔어야 돼라는 그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러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알았겠죠. 알죠. 저희가 예. 귀뜸은 하죠. 그 정도는. 당연히 네, 귀뜸을 네, 예. 네, 네.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 저희가 아쉬움은 아쉬움인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남북 그 간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북미 간에 뭐 물론 노딜로 끝났으면 대화가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되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앞으로 그 전으로 후퇴했죠. 훨씬 퇴행을 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 남한이고 미국이고 별로 우리가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봐야 얻을 게 없구나라는 교훈을 지금 얻고 심지어 그래서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많이 어렵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핵이 고도화가 돼 버렸어요. 2018년에 핵무기 수준에서 훨씬 더 나아졌죠. 그렇죠. 들고 있는 미천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협상할 때 예. 거래를 할 때 내가 미천이 많으면 뭐 좀 당당하고 딜이 되잖아요. 더 협상력이 강해지고 그렇죠. 포기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 더 중요한 건 북한의 뒷배가 생겼어요. 러시아라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2018년도만 해도 그러진 않았죠. 그런 게 없었죠. 예. 특히 북한이 항상 뒷배였던 중국도 그때는 떨떠름했거든요. 아. 북한하고. 왜냐하면 북한이 하도 핵실험하고 예. 말썽을 피우니까 되게 떨떠름했는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무기도 대주고 병력까지 대줬습니다. 아 그렇죠.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뻔질나게 들락날락해요. 어떻게 보면 혈맹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양극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예. 북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윤석열 씨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거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야, 지금 이제 2018년과 2026년에 달라진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빠진 조건들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아진 조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본 관계예요, 우리가. 아, 예. 한번 해봤다. 사람 관계에서 예. 만나봤잖아요. 예. 그 저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은 예. 서로 간에 3번이나 만나서 합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예. 힘센 사람이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힘센 사람이 본인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전권을 최고죠.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거의 사실상 전 세계 황제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이 말 안 듣는다고 관세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 음.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뭔가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북미 관계는 바텀업 방식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아래로부터 네, 실무자들끼리 네. 협상을 네, 해왔는데 네, 2017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탑다운 방식. 그렇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노이 만남도 탑다운으로 뭔가 탑다운이에요. 풀어보려고 했던 시도죠. 네, 다 예. 그렇게 3번의 정상회담이 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만나본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아. 자, 100m를 처음부터 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싱가포르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는 합의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돼요. 만나서. 그 우리 합의 인정하고 시작해. 그러면 100m 달리기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한 30m부터 뛰는 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예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구나. 시작점은 예, 예, 같지만 예. 쌓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018년 한반도의 봄을 통해서 쌓아놓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출발만 한다면 훨씬 더 속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30m 앞에서 뛰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E&D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나름 냉정하게 남북 관계를 접근해 간다면 예. 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단계로 전단을 안 보내고 있죠. 예. 북으로. 그리고 방송을 금지시켰어요. 네. 그리고 지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예. 나름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좀 쌓였을 때 음. 저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라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고 꺼려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포인트가 쌓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론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야 될 시기입니다. 예. 신뢰를 잊어버렸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사실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도발을 했죠. 예. 그런 상황인데 만나서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서 연애하고 싶지 않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는 것.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 서로 간에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북도 신뢰를 쌓아야죠. 우리만 신뢰를 쌓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간에 예. 북도 신뢰를 쌓고 남도 네. 신뢰를 쌓아서 대화의 성숙도가 익었을 때 결정적 시기가 온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협상을 할 때 남한도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물론 지금 아주 꽉 막혀 있지만 이제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때 뭔가 급진전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남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에 북미가 너무 진도를 빨리 빼버리면 남한은 사실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한반도 운전대를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운전대를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조수석에 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야, 예. 우리는 몰라. 미국과 예. 일본이 알아서 해줘. 말 그렇죠. 그대로 사대주의 외교를 한 그런 거거든요. 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4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북미 간의 접촉들을 앞두고 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다가 끊임없이 그런 시그널을 줘야 돼요. 제가 이 책에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는 하노이와 같은 순서를 선택하지 마라. 아.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너의 협상의 레버리지도 생기고 우리의 레버리지도 생기는 거야. 예.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북한은 이제 옛날부터 통미봉남이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직접 얘기하겠다는 게 전통적인 전술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통미봉남의 예. 희생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예. 아주 단적인 예가요. 1994년 제네바에서 북미 간의 핵 협상 합의를 합니다. 예. 당시에는 북의 핵은 굉장히 초보적 수준이었는데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한국 빼고 지들끼리 합의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지원을 전부 대한민국이 하는 거였어요. 떠안았어요. 그때 예. 경수로 지원이라든지. 저희는 예, 합의의 문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만 다 떠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우리가 절대 운전대를 놓치면 안 되고요. 네. 미국과에 있어서도 개입을 해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북미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게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급하게 다시 이제 운전석에 올라가서 네네.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를테면 무인기 소동이라고 이제 하긴 넘어섰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섰는데 지난 1월 4일에 이제 한국의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발표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조사 중인 내용을 보면 민간의 소행인데 이 민간의 소행인 걸 또 넘어서 네. 뭔가 이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이력도 드러났고 정보사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네.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렵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정보사가 네, 이런 일을 그러니까요. 제일 심각한 부분이 저는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이야 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외환 예. 이적죄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정보사가 소위 말해서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정보사는 여러 공작들을 합니다. 뭐 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공작을 해야죠. 예, 그런데 민간인을 상대로 그런 공작을 한다? 말이 됩니까? 예. 구글어스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이해가 안 부분입니다. 됩니다. 예. 그리고 민간 휴민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일종의 보수 단체를 예. 만들고 언론 매체를 만들고 네. 또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데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질책하고 hir난을 하시던데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런 거 국방부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건이 벌어진 지가 며칠이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조치해야죠. 우리 정보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보사가 사건을 친 거잖아요. 빨리 저는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오히려 앞서가는 형국이고 네. 오늘 조사가 지금 뒤늦게 따라오는 형국이라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있는지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지역구 행사가 있으셔서 빨리 가보셔야 오늘 구로에 된다고. 신년회가 있어가지고 책 좀 많이 좀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